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감정평가론 부분을 들어가야 되는데요. 지난 시간에 다뤘던 내용들을 점검을 하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주차 우리가 다뤘던 내용 복습입니다. 저당의 유동화제도 그리고 주택저당증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주택저당증권은 기본적으로 MBS는 부채증권입니다. 부채증권인데 지분형 성격을 지니는 게 있고 채권형, 혼합형이 있었습니다. 지분형에는 MPTS, 채권형은 MBB, 혼합형은 MPTB와 CMO가 있었습니다. 지분형의 특징은 권리에 해당되는 원리금 수취권과 주택저당 채권 집합물에 대한 소유권을 투자자에게 넘기고 MPTS에서 T는 투자자였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원리금 수취권 따라가는 조기 상환 위험도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MBB는 두 가지의 권한, 원리금 수취권과 주택저당 채권 집합물에 대한 소유권을 발행기관이 가지면서 조기 상환 위험도 발행기관이 부담하는 것이었습니다. MBB의 B는 발, MPTB나 CMO는 혼합형으로서 원리금 수취권은 투자자에게 넘기고 그로 인해 조기 상환 위험도 투자자가 부담하고 주택저당 채권 집합물에 대한 소유권은 발행기관이 가지는 형태였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주택저당 채권 집합물에 대한 소유권, 그것은 발행자 소발로 기억하시라. 두 번째는 나중에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으면 개발 이렇게 소발.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투자 회사 니치는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직접 투자 아니라 간접 투자, 지분금융. 그리고 부동산 투자 회사 3종 세트는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가 있고요. 구분할 것은 설립자본금과 최저자본금을 구분하시라 했습니다. 설립자본금은 자기관리는 얼마죠? 5억. 위탁관리와 기업구조조정은 3억으로 설립해서 최저자본금 준비기간을 6개월 두는데 최저자본금은 얼마를 말해야 되냐면 자기관리가 70억, 위탁관리와 기업구조조정은 50억이 마련돼야 됩니다.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실체회사고 위탁관리와 기업구조조정은 명목회사인데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죠. 자기관리는 자산운용 전문 인력을 상근으로 두는데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공인중개사나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상근 자산운용 전문 인력이 될 수 있다라고요. 상근은 그냥 쉽게 말하면 정규직, 비상근은 비정규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늘상 나와서 근무하는 사람이 상근.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와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와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 중에서 혜택을 가장 많이 주는 것은 정부가 위탁관리라고 그랬어요. 제약이 그만큼 적다. 1인당 주식 소유 한도는 자기관리 위탁관리는 100분의 50 이상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그러나 기업구조조정의 경우는 제한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부동산 이용 파트는 출지 빈도가 전체 그 파트 중에서 가장 낮은 파트입니다. 그래 한 10년 동안 거의 출제 비중이 없는 파트였기 때문에 가볍게 보셔도 되고, 부동산 개발의 과정은 아예부터 금건마 이렇게 순서를 기억하시고, 부동산학 개론에서는 순서 문제가 심심찮게 나오니까요. 부동산 개발의 위험 분석은 법으로 시비 가린다. 법으로 시비 가린다. 법 시비 위험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은 지시시, 타투, 그중에 돈 이야기는 타투, 지시는 시장 분석이고 타투는 경제성 분석이고, 그래서 지시시 타투로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지시시 시장 분석은 수요와 공급을 분석하는 것이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경제성 분석은 최종적으로 투자 결정하는 것, 수익성을 파악하고 투자 결정하는 것, 그러니까 수익성 여부를 판단하고 투자 결정하는 건 경제성 분석이었었습니다. 개발권 양도제 TDR은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은 제도이지만 토지용 규제 방안의 하나이며 법적인 규제로서 규제 지역의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개발 가능 지역의 개발권을 양도해서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는 제도, 정부가 공적 자금 투입을 통해 보상하는 게 아니라
시장을 통해 보상이 이루어지는 제도. 민간의 부동산 개발 방식에는 자체 개발 사업은 토지 소유자가 토지 소유, 자금 조달, 건축 시공, 사업 시행, 이익 귀속 모두 다 하는 것으로 개발의 이익이 토지 소유자에게 집중되는 장점이 있으나 위험 또한 토지 소유자에게 집중되기 때문에 위기관리 능력 요구된다라고 그랬고, 지주공동사업은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대고 개발업자는 개발의 노하우를 대서 공동으로 사업하는 것으로 거기에는 공사비자 들어가는 2개, 공사비 대물 변제형과 공사비 분양금 정산형 또는 분양금 공사비 정산형, 사업위탁형 있고요. 토지 신탁 방식과 비교하는 것 잊지 마시라 했고, 공사비자 들어가는 것에서는 이익을 공유한다는 데 초점이 있으며, 위탁 방식은 탁자부터 쓰니 수수료 받는데 개발업자가 위탁 수수료를 수취한다. 그리고 이익은 토지 소유자에게 모두 돌아간다. 거기에 초점이 있고, 토지의 소유권은 이전되지 않는다. 그러나 신탁 방식은 신탁회사가 신탁 수수료를 받는다. 그리고 이익은 수익자에게 돌아간다. 그리고 토지의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넘어간다. 그런 점이 차이가 있었고, 컨소시엄 방식은 지주공동사업의 원리와 똑같으나 개발업자 위치를 토지 소유자와 그리고 컨소시엄 회사가 함께 하는데, 이 개발업자 여럿이 함께, 시공사 여럿이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라고 했습니다. 장점은 상호기술 보완과 안정성 확보라는 장점이 있겠으나 단점은 책임 회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사업의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은 단점으로 지적했습니다. 민간투자 사업 방식에는 BTO와 BTL을 구분하는 게 중요한데, BTO 방식은 끄트머리에 O는 BT는 준공하여 소유권을 공공에게 넘긴다가 공통으로 나오지만 끄트머리에 운영권을 부여받아 수익을 내는 것은 BTO고 임대료 받는 것은 BTL이었었습니다. 그 2개 구분하는 게 중요했고, 경제기반 이론에서는 경제기반 이론의 뜻이 기반산업에 투자하면 기반산업이 성장하면서 비기반산업 성장을 동반하여 지역경제 전체의 성장을 가져온다는 이론이었고, 기반산업의 판별은 입지계수를 통해서 했으며, 기반산업에 투자를 했을 때 과연 지역 전체는 몇 배나 증가하는가는 경제기반 승수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동산 관리에서 관리의 개념은 취득과 처분이라는 개념은 들어가지 않는다. 취득에서 처분까지의 유지, 보존, 개량, 그리고 유지하고 어떤 걸 보존하고 개량하고 그리고 굴리는 운용을 하는 일체 행위를 관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시설관리, 재산관리, 자산관리가 있는데, 시설관리는 현 시설을 유지하는 소극적 관리라면 가장 적극적 관리가 자산관리, 그리고 우린 또 관리의 3가지 방식에서 자가관리, 위탁관리, 혼합관리가 있었는데, 가장 오래된 전통적인 관리 방식이 자가관리, 가장 전문화된 관리 방식이 위탁관리, 중간에 과도기의 혼합관리가 있었고, 우리는 위탁관리의 장점을 기억해서 뒤집으면 자가관리 단점이 됐고, 위탁관리의 단점을 기억해서 뒤집으면 자가관리의 장점이 됐는데, 자가관리의 가장 큰 장점은 기밀유지라면 위탁관리는 거꾸로 기밀유지가 어렵다라고 말할 수 있었고요. 전문적 관리가 가능하다, 타성화 방지할 수 있다가 위탁관리의 장점이라면 이를 뒤집어서 전문적 관리가 어렵고 안일화되기 쉽다는 자가관리의 단점으로 기억하시면 됐었습니다. 부동산 마케팅에는 마케팅의 전략이 주로 시험에 나왔는데,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에는 STP 전략과 포피 믹스 전략이 있었는데, STP의 순서, S는 세그멘테이션, T는 타겟, P는 포지셔닝. 특히 포지셔닝 P로 시작하는 포지셔닝 같은 경우는 포피에 들어가지 않도록 혼동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 포피는 4가지 P로서 제품, 가격, 유통 경로, 판매 촉진 4가지 P를 말하는 것으로 포지셔닝과 혼동하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 고객 점유 마케팅은 고객 즉 소비자와 심리적인 접점을 마련하고 고객 입장에서 접근하는 마케팅이 고객 점유 마케팅이라면, 관계 마케팅은 종래의 마케팅이 일회성 마케팅에 대한 이었다는 데 대한 반성으로 구매자와 판매자,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장기적인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강조하는 마케팅이었습니다. 그게 지난주 주로 된 내용이었고,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될 내용들의 경우는
감정평가 개요에서 시작해서 부동산 가격 이렇게 제목을 정했지만 실은 가치, 감정평가는 가치를 구하는 거니까 가치, 그리고 지역 분석, 개별 분석, 그리고 부동산 가격의 재원칙, 감정평가의 3방식 6방법, 원가법, 거래사례 비교법, 공시가 기준법, 수익환원법, 감정평가의 방식, 그리고 물건별 감정평가,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이것이 오늘 다뤄야 될 주요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제 감정평가 이야기부터 시작할 텐데요. 이제 감정평가론 학습에 있어서 이제 여기 부분은 어렵지 않게 근 10년 동안 점점점 어렵지 않게 나오는 추세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위는 넓습니다. 넓은 범위에서 시험 문제가 보통 6에서 7문제가량, 물론 많이 나올 때 8문제가 나올 때도 있긴 하지만 6에서 7문제가량이 출제되는 파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본 이론에서는, 일단 기본 과정에서는 제가 다루어 드린 것만 해주시고요. 제가 다루어 드리지 않고 기본서에서 스킵하는 부분들은 일단 출제 빈도나 그런 면에서는 조금 떨어지는 것이니까 같이 스킵을 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루지 않는 걸 굳이 애써 책을 통해서 나는 알겠다 그렇게 하시면 공부의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제가 다루어 드리는 것 위주로만 여러분이 꼭 습득을 잘 해 놓으십시오. 뭐 극단적으로 기본 이론에서 잘 다뤄드리는 것만 잘해도 운 좋으면 다 맞을 수도 있으니까. 자, 가시죠. 그럼 이제 감정평가의 개념, 가장 먼저 감정평가의 개념에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책은 528쪽입니다. 강의에 있는 우선 기본서를 원칙으로 하고 기본서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다시 놓고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심화 때 기본서를 또 다시 똑같이 나가면서 기본서 체킹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서 문제 풀이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 때까지 중요한 같은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머릿속에 입력해가면서 이해도도 높여가고 여러분의 기억력도 높여가는 겁니다. 감정평가의 개념입니다. 먼저 감정평가란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서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 이게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나와 있는 감정평가의 개념 정의입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교수 서비스. 합격이 쉬워지는 명품 교수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그러면 감정평가 법규와 관련된 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아니라 감정평가와 관련된 법규를 우리 교재에 보면 감정평가와 관련된 법규가 몇 개 있습니다. 그 감정평가와 관련된 법규가 몇 개 있는데 첫 번째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참, 그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감정평가 규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요 정의는 감정평가 규칙도 있지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감정평가의 개념 정의를 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에서 규정된 요 개념이다라고 하는 걸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재는 지금 거기에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 그리고 제2호라고 해서 거기에 감정평가라 함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도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 나옵니다. 여하튼 감정평가에 규정하는 것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건데 이것에 의미하는 바를 좀 보자고요. 첫 번째는 토지 등 그랬습니다. 그럼 등이니까 토지 말고도 또 있죠. 그래서 토지 등의 의미는 어떤 것들이냐? 토지를 비롯한 부동산, 그러니까 건물도 여기 들어가는 거죠. 동산, 기타 재산, 그리고 유가증권도 평가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평가의 대상이다. 그리고 경제적 가치를 판정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경제적 가치를 판정한다는 말의 뜻은 뭐냐? 대상 물건 또는 대상 부동산의 시장 가치를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정평가는 시장 가치를 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시장 가치는 마켓 밸류, 시장 가치를 구하는 거다. 잊지 마십시오. 시장 가치를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감정평가는 시장 가치를 구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 여기서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화폐 금액으로 얼마라고 표시한다는 뜻입니다. 화폐 금액으로 얼마라고 표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부동산이 있는데 그 부동산이 화폐 금액으로 1억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게 감정평가다, 그런 얘기죠. 자, 감정평가의 의미를 감을 잡으셨으면 바로 이제 페이지 넘어와서 현황평가, 조건부평가 53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현황평가와 조건부평가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황평가가 뭐고 조건부평가가 뭔가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현황평가는 현황대로 평가하는 것, 조건부는 어떤 조건을 붙여서 평가하는 것인데요. 자, 이를 위해서 어떤 상황 설정을 먼저 해보죠. 이게 땅인데 지목이 전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땅인데 지목이 전이다. 그러면 땅인데 지목이 전이면 이건 지목이 전이란 사실을 나중에 확인해야 알겠죠. 여러분 길 지나가다가 어떤 땅이 지목이 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 눈에 지목 안 보이죠. 근데 공시법 선생님 눈에는 보이겠죠.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 게 정상이겠죠. 자, 그런데 이 땅에 이렇게 주택이 있대. 주택이 있더래. 그랬을 때 이 땅을 평가할 때 뭐로 평가할 거냐? 대로 평가한다와 전으로 평가한다가 있을 수 있는데 둘 다 가능합니다. 그럼 대로 평가한다는 말의 뜻은 뭐고 전으로 평가한다는 말의 뜻은 어떤 거냐를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감정평가사라 치고 현장에 이렇게 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감정평가사가 현장에 가서 보는 거예요. 그럼 감정평가사가 현장에 가서 보는데 그림 가운데 혹시 이쁜 여자 그림 있으면 집어넣으려고 그랬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그냥 이쁜 남자 그림 넣었어요. 찾다 보니까 없더라고. 이게 또 그림도 저작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혹시 여자분들도 감정평가 다 있는데 왜 남자 그림만 넣냐고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 감정평가사가 현장에 딱 갔어요. 감정평가사 현장에 가서 딱 봤어요. 눈으로. 눈으로 가서 이 땅 보면 이 땅이 뭐로 보일까? 이게 전으로 보일까? 대로 보일까? 그렇죠. 대로 보이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대로 보이겠죠. 이 상태로 보면. 확인해 보기 전까지는 대로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눈에 보이는 대로 평가한다는 말은 현재 있는 상태대로 평가한 거죠. 그럼 대로 평가한다는 말은 현황이다, 조건보다. 그렇죠. 그렇게 감을 잡으시는 게 중요해요. 눈에 보이는 대로 평가하는 게 현황이야. 그래서 얘가 뭐다? 현황평가다. 그리고 전으로 평가한다는 말은 원래의 지목을 확인한 상태로 원래 지목이 전이었구나. 그렇다면 당연히 원래의 지목을 전제로 평가해야지 하고 평가한 거겠죠. 그러니까 원래의 지목을 전제로 평가한 거죠. 따라서 그러면 현황평가는 뭐냐? 현황대로 유지해서 또는 있는 상태대로 가치를 평가하는 것. 이게 현황이라면 전으로 평가한다는 말은 조건부고 조건평가의 의미는 뭐냐면 새로운 상태 발생할 상정에서 또는 어떤 조건이 성취되는 경우를 전제로 평가하는 것. 이런 개념이 뭐다? 바로 조건부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현황과 조건부의 의미를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현황평가 있는 상태대로 평가하는 거, 조건평가 어떤 조건 성취를 전제로 평가하는 거. 근데 말이죠. 이게 감정평가를 하라고 했더니 감정평가사들이 좀 조건평가를 남용하는 경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감정평가 규칙에서는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하세요 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현황 기준 원칙.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재에 보시면 그런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533페이지 보조단 533페이지 보조단 현황 기준 원칙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는 조건부 감정평가가 남용되는 걸 방지하기 위하여 대상 물건의 현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기한부와 소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이제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기한부와 소급입니다. 이렇게 흘러가는데 우리는 현재 시점을 2020년 12월 20일 날이라고 합시다. 현재 시점이. 그리고 얘는 과거의 어느 시점이로 2019년 12월 15일이라고 합시다. 날짜 그게 좀 중요하지 않아서 좀 가는 글씨로 썼습니다. 그리고 여긴 미래 어느 시점인데 2021년 7월 1일 날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냥 책에 있는 대로 하느라고 날짜를 그렇게 써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날 평가를 의뢰하는데 과거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날을 기준 시점으로 해서 평가해 주세요. 이렇게 의뢰한 거예요. 평가 의뢰인이. 아니면 이날 평가를 의뢰하면서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래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해 주세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과거의 어느 시점을 딱 지정해서 이날을 기준으로 평가해 주세요를 소급평가라고 한다고요. 이렇게 미래의 어느 시점을 딱 지정해서 이날을 기준 시점으로 해서 평가해 주세요. 그거는 기한부 평가라고 한다고요. 그럼 우리는 용어를 현재 시점이 뭔지 알고 과거의 어느 시점이란 말도 알고 미래의 어느 시점이란 말도 알아듣겠는데 기준 시점이 뭐냐는 거예요. 용어로. 그럼 이제 기준 시점의 개념을 정의하고 다시 돌아와 봐요. 자, 기준 시점이란 여러분 부동산의 가격은 끊임없이 변동하죠. 그러니까 그게 언제 1억인지를 명시해 놔야 돼요. 가격이 변하니까. 그러니까 감정평가사가 평가 보고서를 작성해서 그 부동산 1억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언제 1억인지를 명시해 놔야 아 이게 언제 기준으로 1억이었구나. 요거 할 수 있다고. 부동산 가격이 변하니까. 그래서 기준 시점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가격이 변하니까.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예요. 뜻이. 기준 시점이 뭔가요? 뜻이.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날짜예요. 그럼 기준 시점을 언제로 하는 게 원칙인가요? 대상 부동산의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하는 게 원칙이에요. 예를 들면 감정평가를 의뢰받았는데 언제 의뢰받았냐면 2021년 2월 1일 날 감정평가를 의뢰받았어요. 평가 의뢰를 2월 1일 날 받았는데 너무나 늦게 오후에 받아서 2월 2일부터 가격조사를 시작해서 2월 5일까지 가격조사를 완료했어요. 요 날 평가 의뢰 받은 거예요. 평가 의뢰를 이날 받았고 여기서 여기까지를 가격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기초로 해서 2월 6일 날 평가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그리고 제출했어요. 그렇다면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가 언제예요? 2월 5일이잖아요. 그럼 이날이 기준 시점이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제 말들이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기준 시점이 뭡니까? 그럼 대상 부동산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다.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기준 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때 기준 시점을 평가 의뢰인이 딱 정했어요. 과거의 어느 날짜나 미래의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그 날짜에 가격조사가 가능하대. 그러면 그 날짜가 기준 시점이 될 수도 있다. 과거의 어느 날짜나 미래의 어느 날짜도 기준 시점이 될 수 있다. 이 두 가지의 조건, 기준 시점이 미리 정해져 있고 그 날짜에 가격조사가 가능하면 그 날짜가 기준 시점이 될 수 있다. 다시 이렇게 과거의 어느 시점을 지정했어요. 그런데 과거의 어느 시점이 2020년 12월 20날 평가 의뢰하면서 이렇게 1년 전 2019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좀 해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가격조사가 너무나 먼 과거가 아니어서 가능하대. 이번에는 이날 평가 의뢰를 하면서 2020년 7월 1일 날 기준으로 해주세요. 너무 멀지 않은 미래 이날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날 기준으로 평가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미래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걸 기한부 평가라고 한단 말이에요. 기한부 평가는 장래에 도달할 확실한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하는 것이에요. 분양 시점이 명확하거나 입주 날짜가 명확한 주택의 경우는 이렇게 분양 시점이 확실한 아파트라든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이 날짜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또는 조성지나 매립지 평가 같은 경우도 기한부 평가할 수 있어요. 앞으로 이 날짜에 분양한다 또는 입주한다. 그러면 이 날짜 기준으로 얼마인지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또는 이날 평가 의뢰했는데 과거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 의뢰한 거예요. 이렇게. 그럼 우리가 소급 평가요. 과거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부동산을 평가하는 걸 소급이라 그래요. 그런데 과거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되 어떤 경우에 해당되냐면 다툼이 생긴 거예요. 갑돌이가 을돌이한테 친구인데 땅을 샀거든요. 근데 새끼가 사기친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가지고 이날 기준으로 감정평가 좀 해보고 싶어. 다툼이 생겼어. 아니 소송하지 걔가. 그래서 이날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증거로 제출하려고. 따라서 과거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아셨죠? 자, 과거면 뭐고? 소급. 미래면 뭐고? 기한부. 그런데 이건 안 돼. 과거는 과거인데 이게 너무나 먼 과거. 임진왜란 때 기준으로 해주세요. 임진왜란 당시 12월 15일 기준으로 해주세요. 이건 안 된단 말이야. 아니면 이러고 너무 먼 미래 2300년 7월 1일 기준으로 해보세요. 막 공중에 막 차들이 날아다니는 그런 시대로 이건 안 된다는 거지.
너무나 먼 과거나 미래는 날짜를 지정했다 하더라도 가격 조사가 불가능하니까 그때는 소급이나 기한 평가를 할 수가 없다. 따라서 기준 시점이 정해져 있고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면 그렇다. 원칙은 가격 조사 완료한 날짜다. 그다음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입니다. 아까 감정평가와 관련된 법률들이 꽤 많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감정평가를 주로 규정해 놓은 게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에요. 근데 말이 길잖아요. 할 때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그러니까 기니까 여러분하고 저하고 강의실에서 약속을 해요. 우리 공법 선생님이 여러분하고 약속을 하기를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너무 길어. 너무 기니까 정부에서는 이것을 줄임말로 5글자로 하세요. 그렇게 말했어요. 정부가 줄임말은 뭐였어요? 공식적인 줄임말. 아무리 유명하시더라도 저랑 공부 스타일이 안 맞으면 그냥 안 맞더라고요. 애들 유료회원이면 교수님들을 고를 수 있으니까 과목별로 나만의 드림팀을 만드는 느낌? 저랑 꼭 맞는 교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게 합격 비법이었던 것 같아요. 네, 국토 계획법 이렇게 5자로 정부에서 줄임말이에요. 근데 5글자도 긴 편이잖아. 강의하고 공부할 때. 그러니까 공법쌤은 국계법 이렇게 줄인단 말이에요. 국계법은 여러분하고 공법쌤이 통용되는 말이고 우리 공인중개사에서만 통용되는 것도 있어요. 되게 웃기는 건 공인중개사에서 부르는 말과 감정평가사 공부하는 사람들이 부르는 말이 달라. 어떤 거냐면 공시법. 여러분이 말하는 공시법은 우리 공시법 선생님이 가르치는 2개의 법이죠. 하나는 등기와 관련된 법이고 하나는 지적과 관련된 법이잖아요. 공간정보에 어쩌고저쩌고 되는 법률. 이 2개를 싸잡아서 공시법이라 하는데 감정평가사들은 그걸 공시법이라 안 그래. 감정평가사들은 우리가 좀 전에 아까 말했던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을 공시법이라 그래. 그러니까 공식적인 부른말이 아니라는 거지. 그냥 우리가 부르는 말이라는 거지.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마찬가지로 저도 여러분하고 저하고 그냥 앞으로 제가 줄임말로 뭐라고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예요. 감칙. 뭐라고요? 감칙. 이렇게 감칙. 감칙 제7조. 그랬더니 감자를 찌는 방법 규칙. 감칙 제7조에 보면은 어떻게 돼 있느냐 이렇게. 여러분하고 저하고 공부하면서 규정하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런 거예요. 예,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이 제가 여러분이라고 말하는 건 우리 강의실에 계신 분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강으로 강의를 듣는 다 모든 분 통틀어서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감칙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 뭐냐? 개별평가가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감정평가는 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한다. 이게 원칙이야. 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가 원칙이에요. 그래서 원칙이 개별평가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외로 일괄, 구분, 부분평가를 인정하고 있어요. 일괄평가, 구분평가, 부분평가는 예외로 인정한다. 그러면 요 일괄평가가 뭐고 구분평가가 뭐고 부분평가가 뭔지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자, 일괄평가와 구분평가입니다. 일괄, 구분 알아두십시오. 일괄평가, 구분평가. 자, 먼저 일괄평가입니다, 여러분. 이게 토지고 이게 건물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토지와 건물이 2개의 물건인데 이렇게 함께 있어서 함께 하나의 부동산이면 얘를 뭐라고 부르죠? 복합부동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둘 이상의 물건이 일체로 거래가 되거나 용도상의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므로 얘를 함께 하나의 부동산으로 평가하자 말이죠. 이걸 뭐라고 한다? 일괄평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둘 이상의 물건이 일체로 거래가 되거나 대상 물건 상호 간의 용도상의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뭐다? 복합부동산이다. 복합부동산이다. 그럼 복합부동산은 감정평가할 때 무슨 평가한다? 일괄평가한다. 이렇게. 반면에 하나의 건물인데 여기하고 여기가 용도가 다르다고 합시다. 여기는 주거용이고 여기는 상업용이라 합시다. 그러면 하나의 건물이니까 이게 용도가 다르게 있는 2개의 건물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복합건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아는 복합건물에는 주상복합건물이 있죠? 이 주상복합건물을 지금 예를 들고 있는 거죠. 그럼 건물은 하나지만 하나라도 가치가 얘하고 다르겠죠? 가치가 다른 부분은 구분해서 평가하는 겁니다. 따라서 구분평가는 하나의 대상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유념할 것은 이렇게요. 2개인데 용도상의 불가분의 관계가 있을 때는 하나로 평가하는 거예요. 일괄평가.
하나인데 가치가 다르면 구분해서 평가하는 거예요. 가치가 다르면 두 개를 각각 나눠서 구분해서 평가한다. 그럼 원칙은 아까 두 개의 물건은 원칙대로 각각 둘로 평가하는 건 개별평가였고, 요거 개별평가, 요거 일괄평가, 요거 구분평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일괄과 구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또 다시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냐? 복합건물은 구분평가하는 건데요. 자, 부분평가와 독립평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 그 말이에요. 부분과 독립. 자, 부분평가는 이렇습니다. 전체를 일단 기준으로 해요. 그리고 일부분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것의 일부분, 부분을 평가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복합부동산입니다. 토지하고 건물이 함께 있는 복합부동산입니다. 이 전체를 보면 복합부동산인데 전체를 보면서 건물이 있다는 걸 인식을 하고 건물이 있는 상태대로 땅을 봐. 그럼 땅의 이름이 뭐예요? 다시 전체를 보고 건물이 있네. 건물이 있는 상태로 건물이 있는 땅을 뭐라고 하냐고. 건물 안에 땅을 건부지라 그러는 거예요. 건부지. 그래서 얘를 건부지로 평가하는 거예요. 이 땅은 건부지구나. 건부지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럼 전체 가운데 일부만 평가하는 거죠. 이런 걸 뭐라고 한다? 부분평가라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건부지란 이제 우리가 심화에 들어가면 기본 공부한 걸 뭐로 하고 깔고 가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어떤 게 이해가 안 되는 거는요.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머리가 나쁜가 보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답이 없는 거야. 내가 어떤 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은요. 그 이해를 위한 배경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배경 지식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이해가 높아져요. 그럼 우리는 기초 강의 때 배웠던 내용들을 배경으로 깔고 기본을 공부했어. 기본을 난 들었는데도 잘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은 기초 강의의 내용들을 전 과목을 제가 그래서 기초 강의만큼은 1차, 2차 전 과목을 들어두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배경 지식이 많이 쌓일수록 이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간이 없으면요. 나는 선택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다 합니까? 그러면 기초 강의 때 그렇게 다 듣지 않았으면 내 이해도가 그만큼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기본 강의까지 공부한 거를 배경으로 깔고 기초식으로 깔고 심화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이해도가 훨씬 폭이 넓어지면서 훨씬 더 잘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1월 1, 2월 달에 잘 몰랐던 게 3월 달 되는 게 알겠어요.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다 그래서 그래요. 그러는데 계속해도 모르겠어요. 그러신 분들은 하나도 쌓이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심화 때 제가 가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건부지라는 용어는 반드시 복합부동산을 전제로 할 때만 이야기 될 수 있는 개념이다. 이해가셨어요? 건부지는 복합부동산을 전제로 할 때만 이야기 될 수 있는 개념인 거예요. 왜? 건부지라는 말 용어 자체가 이미 그 위에 건물이 있다는 걸 전제하는 거니까. 그래서 건부지 평가는 무조건 부분평가예요. 말뜻 이해가 되셨죠? 네. 아니 복합부동산은 아까 무슨 일괄이라며요. 복합부동산 얘기하는 게 아니야. 복합부동산을 전제로 해서 건부지 평가를 말하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셨죠? 복합부동산은 아까 일괄평가하는 거고 건부지 평가는 부분평가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은 부분평가는 뭐냐?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 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화면을 약간 올려야 되겠네, 그죠? 자, 부분평가의 의미 여러분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엔 독립평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독립평가는 전체를 기준으로 해서 부분을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평가하는 거예요. 전체를 기준으로 해서 부분을 평가하는 건 부분이고 전체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부분을 평가하는 것 독립평가인데 이거 우리나라 감정평가에서는 인정하지 않아요. 부분은 인정하는데 독립은 인정하지 않아. 일본은 요거 인정하는데 우리나라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럼 왜 갖다 놨느냐? 이거하고 비교하라고. 자, 다시 한번 말합니다. 독립평가 우리나라 감칙에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비교해보죠. 일본에서 인정하는 독립평가는 뭐냐? 이렇게 토지와 건물이 함께 있는 분명히 복합부동산이야. 복합부동산인데 건물이 없다고 쳐. 이렇게 건물이 없다고 가정한다고. 그럼 이 땅은 뭐가 되는 셈? 낮이인 셈이지. 낮이라고 치고 평가하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데 건물이 없다라고 하고 평가하는 건 뭐다? 독립평가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그 물건이 두 개인데 두 개로 평가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개별 평가. 근데 두 물건이 두 개인데 용도상의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 하나로 평가하는 건 일괄. 하나인데 가치가 나눠져서 가치가 서로 두 개로 다르지만 각각 둘로 평가하는 건 구분. 그런데 하나인데 하나 가운데 2분의 1이나 3분의 1 부분만 평가하는 건 부분 평가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부분 평가다. 전체 가운데 2분의 1이나 3분의 1 일부만 평가하는 거지. 말뜻 이해가 되셨죠? 요거 여러분 구분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원칙은 감정평가할 때 감정평가 규칙에 의하면 무슨 평가가 원칙? 개별평가 원칙. 그 다음 파트 넘어가서 544페이지로 가보실래요? 544페이지를 열어봐 주세요. 그럼 이제 부동산 가격이론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죠. 되어 있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 부동산 가격이론인데 제목이 프라이스에 관한 이론이냐? 아니에요. 밸류에 관한 이론이에요. 그럼 프라이스에 관한 이론이 아니라 밸류에 관한 이론이라면 여기서 부동산 가격은 실은 가치란 얘기예요. 그럼 어째서 부동산 가치 이론 그렇게 하지 않고 부동산 가격이론이라고 했냐면 이것에 관한 배경을 잠깐 이야기를 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감정평가를 초창기에 들여온 건 일본에서 들어왔어요. 근데 일본에서는 이런 개념으로 감정평가라는 개념들을 만들었어요. 어떤 거냐면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한 시장이고 따라서 완전 경쟁 시장에서 가치가 정해지는 게 가격이 정해지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감정평가사라는 전문가가 대신 완전 경쟁 시장에서 가격이 정해지는 것과 같은 그 가격을 구해야 된다라고 봤어요. 전문가가. 그럼 감정평가사라는 전문가가 시장을 대신해서 어떤 완전 가격을 구하면 그 가격은 마치 완전 경쟁 시장에서 정해진 가격처럼 간주할 수 있다 해서 평가사가 구한 걸 일본에서는 가격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그것은 마치 완전 경쟁 시장에서 정해진 가격처럼 간주했어요. 그리고 그 일본의 감정평가 방법을 우리가 들여와서 사용했어요. 그대로. 그래서 우리도 가격이라 불렀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초창기에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미우나 시러나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많이 따라서 했어요. 그래서 용어나 이런 것들도 심지어 법도 많은 것들을 들여왔어요. 자, 그런데 점차 우리는 이제 미국의 영향을 받기 시작해요. 미국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데 미국은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하는 걸 뭐라고 말하느냐? 시장에서 실제로 정해지는 것은 프라이스라고 표현하고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통해서 구한 것은 밸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로 보니까 프라이스는 가격이고 밸류는 가치란 말이에요. 그래 그걸 일본의 방식을 쓰다가 미국의 방식을 들여와 사용하려니까 이제는 헷갈리는 거예요. 그동안 사용했던 가격이란 걸 다 부정하고 실은 우리가 가격이라 말했던 것은 감정평가에서 가격이라 말했던 건 가격이 아니라 실은 가치야. 이렇게 말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그동안의 관행을 다 부정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뭘 어떻게 했냐면 과도기적인 측면으로 뭘 하나 만들어냈다?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거를 우리나라 법규에서는 뭐라고 하겠다? 가액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냈어요. 뭐를 만들어냈다고요? 가액. 그러니까 일본의 용어를 따라서 그동안 뭐라고 불러왔다가 가격이라 불러왔다가 가만히 보니까 미국은 뭐라고 말하고 있더라. 그거를 가치라고 말하고 있더라.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영어로는 실은 뭐였냐면 밸류더라. 밸류다. 그래서 이거 헷갈리게 생겼으니 그 다음에는 감정평가 규칙이나 각종 법규에서 어떤 걸 우리는 하나 만들어냈다? 가액이라는 용어로 만들어냈다. 이렇게 만들어냈으면 이렇게 쓰면 좋잖아. 근데 만들어놨어. 그리고 관행적으로는 어떤 말을 쓰고 아직도 가격이란 말을 써. 그리고 감정평가 규칙이나 이런 데서나 법규에서는 뭐라고 하고 가액이란 말을 써. 그리고 미국의 이론들을 이야기하고 말할 때는 뭐라고 말해? 가치란 말을 써. 결국은 세 개를 다 써요. 세 개를 다 쓰다 보니 얼마나 우리는 헷갈리겠냐 이 말이에요.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기? 무슨 기? 네, 과도기. 여러분은 과도기에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미국 방식을 따라가든지 아예 일본 방식을 따라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했으면 안 헷갈릴 텐데 우리는 과도기에 이 세 개를 다 쓰고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교통정리하는 법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무조건 하고 가치라고 나오면 영어로 무조건 밸류야. 그죠? 당연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가액이라 나와도 무조건 영어로 밸류야. 그 다음에 감정평가론에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어느 파트에서? 감정평가론에서 여러분 제가 누차 말하지만 부동산학 개론은 말이 개론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은 그 관련된
전문 분야에서 관련된 전문 분야에서 배우는 여러 개 과목들을 합쳐놓은 걸 개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법학개론은 법학과에서 배우는 법 과목 전부 다를 개략적으로 합친 거라고. 행정학개론은 행정학과에서 배우는 과목들을 개략적으로 다 합친 거고. 그래서 개론자 붙는 거는 그것을 전공하는 사람이 아닌 비전공자가 그 분야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폭넓게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든 인문 과목이 바로 개론이란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부동산학을 전공하지 않는 사람들이 부동산학과 관련되어 있는 과목 7개를 총론까지 포함해서 8개를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과목이 개론이고, 원래는 넓으나 깊지 않음 그렇게 문제를 내야, 소양만 묻는 문제로 공인중개사 시험을 내야 정상인데 회차를 거듭하다 보니 말은 개론이면서 각각의 분야가 강론까지 문제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폭도 넓고 깊어요. 돌아와서 부동산학과에서 배우는 감정평가론이라는 또 다른 과목이 있는데 우리는 그 파트를 지금 하고 있고, 그 감정평가론에 가면 거기에서만 가격이라 부르는 것에 10중 8구는 실은 밸류야. 어디에서는? 감정평가론에서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는 100% 뭐고 밸류고, 얘는 100% 밸류고, 얘는 10중 8구가 10중 8구니까 8, 90%가 실은 가격이면서도 말은 가격이면서도 영어로는 밸류야. 그럼 이렇게 쓴 것은 다 뭔데? 관행적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제목이 뭔데? 부동산 가격이론. 그럼 왜 제목을 그렇게 썼는데요? 실제 국토부에서 여러분 표준목차 만들 때 가격이론이야 그냥. 그런데 그게 알고 보니까 자세히 보면 프라이스 이론이 아니라 밸류 이론이라고. 아, 그러니까 관행적으로 쓰고 있어요. 그럼 어떤 때만 얘가 프라이스고 얘가 밸류냐? 어떤 때만? 가치하고 가격이 함께 나왔을 때만. 다시 가치와 가격이 함께 나왔을 때만 그때는 가치는 밸류고 가격은 프라이스고. 그렇지 않을 때는 앞으로 가격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감정평가론에서 가격이라 부르는 것들은 10중 8구는 다 뭐다? 네, 밸류다. 그래서 여러분은 가치는 무조건 밸류고 가액도 무조건 밸류고, 그리고 감정평가론에서 부르는 가격도 10중 8구는 거의 밸류다. 어떤 때만 가격이라 부르는 것이 프라이스냐? 가치라는 말과 함께 있을 때는. 자, 그럼 저는 부동산의 가격, 그런데 실은 알고 보면 가치인 밸류에 대해서 잠깐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부동산을 소유했대요. 그 부동산 소유에서 비롯되는 앞으로 발생하는 장래 이익을 현재 가치로 바꾼 거, 현재 가치 한 거. 이것이 바로 부동산의 가치, 밸류 개념이고, 얘는 부동산의 가치는 소유권의 가치라는 거예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소유권의 가치다. 그럼 이제 프라이스하고 밸류를 구분해 보자 말이에요. 프라이스와 밸류의 구분입니다. 프라이스는 대상 부동산에 대한 과거의 값이에요. 자, 그럼 오늘 기준으로, 우리 현실에서 오늘 기준으로 2020년 7월 1일은 과거죠. 그럼 2020년 7월 1일 날 1억 원의 거래가 됐다? 그 1억 원은 뭐다? 과거의 값이고 프라이스라는 거예요. 시장에서 1억 원의 거래가 된 거. 그러니까 당연히 공인중개사가 전문가예요. 근데 어떤 부동산의 장래 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거, 그 대상 부동산에 대한 현재의 값이고 장래 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거, 이렇게 장래 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해서 구한 것 현재의 값이 가치인데, 이걸 구한 사람은 감정평가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감정평가사가 전문가다. 가격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거래 당사자 사이에 제한된 값이에요. 그래서 시장에서 정해져. 그 가격과 가치는 같을 수가 없어요. 오차가 존재할 수 있어요. 가격은 가치가 화폐를 매개로 해서 1억 원, 화폐를 매개로 해서 1억 원이라고 구현된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이고 1억 원은 구체적이에요. 그런데 가치는 가격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데 반해 가치는 평가사가 장래 이익을 지금 돈으로 환산해서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평가사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고 추상적이다. 장래 편익이라는 개념 자체가 좀 추상적이다. 가격은 주어진 시점에서 시장에서 하나밖에 없어요. 2020년 7월 1일 날 1억 하나밖에 없지.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어 가격은. 그러나 가치는 평가 목적에 따라서 여러 개예요. 그 평가 목적이, 예를 들어 토지를 평가했는데 평가의 목적이
세금 부과를 위하여 평가한 건지 아니면 은행에 대출받기 위해서 담보 목적으로 평가한 건지 달라요. 또는 보상 목적으로 평가한 건지 달라요. 그래서 평가 목적에 따라 다르며 우린 이걸 가치의 다원적 개념, 가치가 여러 가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를 비교를 한 거예요. 가격과 가치의 경우를 나란히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가치와 가격과의 관계는 오차가 존재한다 그랬는데 시계 관계를 위치를 바꿔도 상관없어요. 가격을 여기다 두고 가치를 여기다 둬도 상관없어요. 오차가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둘 사이의 오차는 예를 들어 그 물건의 가치는 1억 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사면 1억짜리 물건이 1억 1,000으로 표시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적게 사면 1억짜리 물건이 9,000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단기는 가격과 가치가 괴리될 수 있어요. 공교롭게도 가치와 가격이 딱 일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는 괴리예요. 괴리. 달라질 수 있어요. 가치와 가격이. 그러나 장기로 가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장기로 가면 1억짜리 누가 봐도 1억짜리인데 1억 1,000에 가치가 1억인데 1억 1,000에 가격이 나타나면 사람들은 아 이거는 앞으로 떨어질 것 같다 안 사요. 그런데 누가 봐도 1억짜리 가치인데 9,000에 거래가 되어 있는 건 앞으로 오를 것 같은데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사게 돼요. 그럼 1억 1,000에 거래가 되는 건 수요가 줄어서 가격이 떨어지고 9,000에 거래가 되는 건 수요가 늘어서 가격이 올라가서 장기는 그 부동산의 가치가 1억인데 가격도 1억으로 표시가 돼요. 일치예요. 단기는 괴리, 장기는 일치. 별거 아닌 이게 바꿔서 나왔어요. 시험에. 알아두세요.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부동산의 가격도 올라가요. 가치가 올라가면 가격이 올라가요. 그러나 가격이 올라간다고 가치가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치와 가격의 관계를 기억하십시오. 부동산 가격 발생 요인, 가치 발생 요인, 요인은 원인이에요. 원인 같은 말이에요. 제일 첫 번째는 부동산의 효용이에요. 여러분 효용은 유용성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럼 효용의 뜻이 뭐냐? 효용이란 말의 뜻이 뭐냐? 인간의 필요나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재화의 능력. 인간의 필요나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재화의 능력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효용, 유용성이라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부동산으로 표현할 때 주거용 부동산이면 역시 쾌적성이 으뜸이에요. 근데 쾌적성만 강조하면 주택을 산 위에 지을 때 제일 쾌적하겠죠? 반드시 편리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쾌적성과 편리성이 더해졌을 때 최고의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에선 수익성, 공업용 부동산에선 생산성이 높은 부동산이 효용이 높다, 유용성이 높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 유용성, 효용, 유용성을 풀어 말하면 쓸모성. 요거는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수요 공급 중에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용성의 증가, 쓸모의 증가는 수요를 증가시켜요. 그 다음에 부동산의 상대적 희소성. 상대적 희소성이 뭘 가리키는 말인가 봐요. 인간의 욕망에 비해 욕망의 충족 수단이 질적으로 양적으로 한정돼 있어서 부족한 상태. 인간의 욕망은 많아요. 근데 욕망 충족 수단이 한정돼 있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거는 수요 공급 중에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상대적 희소성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그 다음 유효수요예요. 유효수요. 부동산에 대한 유효수요는 대상 부동산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로 반드시 지불 능력을 필요로 해요. 여러분 지불 능력이 뭐냐면 돈이에요. 돈이 있어야 물건을 살 수 있죠. 반드시 얘는 지불 능력을 필요로 한다. 그러다 보니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죠. 옛날에는 이렇게 효, 상, 유 이렇게 세 가지만 따졌는데 요즘에는 부동산의 이전성까지 포함시켜서 여기서 부동산의 이전성은 부동산의 물리적 이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소유권의 법적 이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소유권의 법적 이전을 말한다. 그러니까 네 가지가 뭐냐면 효, 상, 유, 이 앞으로 효상유이 이렇게 할 겁니다. 그중에 어느 하나만에 의해서 부동산 가치가 정해지는 건 아니고 이들의 상호결합으로 부동산 가치가 정해진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어느 하나에 의해서 부동산 가치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이들의 상호결합으로 부동산 가치가 정해진다. 그래서 여러분은 앞으로 효상유이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효상유이. 그 다음 부동산 가치의 특징입니다. 가치의 특징이에요. 제일 첫 번째는 여러분 교환의 대가인 교환 가치를 가액 이렇게 말합니다.
용익의 대가인 사용 가치를 임료 이렇게 말합니다. 가액과 임료. 근데 여러분 민법 시간에 원물 과실 이런 거 들어보셨죠? 예, 물건을 구분할 때 뭐 동산, 부동산 구분하기도 하고 원물과 과실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원물 과실 이렇게 말할 때 원물 과실 말고 원본과 과실도 들어보셨죠? 원본과 과실의 관계라는 것 아셔야 됩니다. 시험에 원본 과실 시험에 나왔습니다. 어디에 민법 시험에 나왔다고 민법 시험에. 얘가 원본이야 원본. 얘가 과실이고. 그래서 여러분 물건 공부할 때 우리 민법 책도 있어요. 지금 제가 말하는 원본 과실 이런 거 잘 찾아보세요. 그래서 원본과 과실의 관계 알아두십시오. 가액은 원본이고 임료는 과실입니다. 그러니까 비유로 말하면 썩 정확한 건 아닐 수 있어도 닭하고 달걀의 관계를 보면 닭은 원물이고 달걀은 과실인 셈이죠. 그러면 여러분 은행에 돈 넣었을 때 원금과 이자의 관계를 보면 원금은 눈에 보이는 원물이 아니잖아. 그런 걸 원본이라 그래. 그리고 이자는 과실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가액은 원본이고 임료는 과실이다 그 말이에요. 원본과 과실의 관계다. 앞으로 이제 민법을 더 공부하면 알아요. 되게 희한한 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계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볼 때 그래도 다른 과목에 비해서 진척도가 나쁘지 않은데 뭐라고 하냐면 저는 계론만 못해요 이렇게 말하고 민법은 제가 볼 때 되게 못하거든. 그런데 저는 민법은 좀 잘해요 그런다고. 되게 희한해. 되게 제가 볼 때 민법 되게 못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 민법은 좀 돼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가끔가다 뭐가 되는데 또 그래도 돼요 막 이렇게 하고 마스크가 없어서 그러는데 마스크가 찢겨서 그러는데 입을 삐죽삐죽 거리면서 돼요 이렇게 말하는. 꼭 이렇게 말할 때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할 때 보면 이렇게 건들건들하면서 민법은 되는데 개론이 안 돼요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나중에 보면 점수 개론이 더 잘 나와. 자, 그래서 원본과 과실의 관계. 그 다음에 보시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그리고 기타 권리 이익의 가치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권리 이익의 가치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권리라 하면 물권을 중심으로 하지만 채권까지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익의 대표적인 예는 권리금. 여러분 그 부동산이 1억인데 권리금이 1,000만 원이래. 그러면 그 부동산을 넘겨받으려면 1억 1천 있어야죠. 그리고 부동산의 가치 속에는 권리금도 포함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권리 이익의 가치다. 부동산의 가치는 소유권의 가치다. 소유권의 가치라고 아까 시작할 때 말했잖아요. 아울러 부동산 가치는 변해요. 끊임없이 변한다. 그걸 변동의 원칙이라 그래. 부동산 가치는 변해.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날짜를 명시해야 된다 그랬어. 그때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날짜를 네 글자로 뭐라고 그랬어요? 기준 시점. 따라서 기준 시점을 명시해야 돼. 그리고 부동산 가치가 변하니까 과거의 사례를 가지고 현재의 부동산 가격을 평가하려면 그동안의 가격 변동을 감안해 줘야 돼. 그런 걸 뒤에서 시점 수정을 할 거라고. 시점 수정의 근거가 된다. 이 시점이란 말이 나오는 건 부동산 가치가 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울러 부동산은 개별적인 동기나 특수한 사정이 개입되기 쉽어요. 형제 간의 거래나 친구 간의 거래나 싸게 거래가 될 수 있죠. 사정상 금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사정이 개입될 수 있으니 자 보세요 여러분. 친구 간의 거래인데 20% 싸게 팔았어. 그런데 8천에 거래가 됐대. 그럼 원래는 정상적으로 얼마였을까? 1억. 그렇게 정상적인 상태로 돌려놓는 걸 사정보정이라 그래. 어떤 사정이 개입된 걸 정상적인 상태로 돌려놓는 걸 사정보정이다. 따라서 사정보정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사정보정의 근거가 된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부동산 가격의 특징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감정평가사가 구한 건 뭐냐?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구한 건 가치인데 그걸 감정평가사가 구해낸 그것을 시장가치, 마켓 밸류, 영어로 치면 시장가치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 교재에 이제 가치와 관련해서 551쪽에 시장가치라는 개념이 있을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쉬었다가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시죠.